네, 오랜만입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제3순환 막스 프로이트 니체 편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굴 정도는 또 구분이 되시죠?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죠. 그래서 여기 칼 마르크스. 가끔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막스가 칼 마르크스인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마르크스라고 보통 읽는데 막스 베버랑 헷갈리지 말라고 저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막스 베버가 그 사람인가 막 헷갈렸었어요. 근데 사회학자 막스 베버와 칼 마르크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막스, 프로이트, 니체.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별로 세분화해서 하는 강의는 제가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 유튜브 안에서 채널 안에서 철학과 굴뚝청소부 찾아보시면 2019년도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스 한 타임, 뭐 프로이트 한 따로, 또 니체도 따로 다 따로따로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즌에서 철학과 굴뚝 청소를 제가 다시 하게 되는 건 이제 정리죠, 오히려 더 압축적 정리. 그래서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한 명 한 명씩 공부하신 분들은 무언가 이제 유기적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제가 삼순환이라는 말을 쓴 거고 뭐 시즌 3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막스 프로이트 니체를 오늘 최대한 1시간에서 한 20분 혹은 길어야 1시간 반 내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압축 강의니까 일단 처음 듣는 분이라면 나는 막스 처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글쎄요 오히려 차라리 좀 세부적인 강의를 먼저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지금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제 논술 수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가장 바쁘기 바로 직전이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워밍업이죠. 내년을 벌써 어느덧 2020년 12월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강의를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혀를 풀어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벌써 말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튜브 강의 수업을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제가 가장 준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 철학과 골드 청소부 진도라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 타임이 뭐였죠? 아마 그 칸트, 피테, 헤겔까지 우리가 달았을 거예요. 즉 어쨌든 근대 철학의 지금 끝자락까지 우리가 다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근대에서 우리는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이제 현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경계. 오늘은 바로 이 경계를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경계의 철학자이자 혹은 니체 같은 경우가 망치의 철학자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 세 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 근대성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대 철학 내부에 있는 딜레마를 다뤄봤다라면 이제는 그 바깥에서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에 대해 의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의심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세 사람 막스, 프로이트, 니체가 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자 막스, 칼 마르크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잠깐 겹쳐 두시고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주자는 막스. 자, 그래서 자, 막스, 칼 마르크스, 역사 유물러가 근대 철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막스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막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실천이란 단어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단어로 막스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철학과 골동청소부에서는 막스의 실천 철학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스의 유물론 비판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스는 실천이라는 개념을 철학에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개념, 실천.
그러면 이제 뭔가 유치하게 그럼 뭔가 직접 행동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뭐 우리가 직접 행동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행동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칸트 같은 경우에도 실천 이성 비판이 있는데 거기도 실천이 있지 않나요? 윤리학 있지 않나요? 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스의 개념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막스가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유물론자였던 포이어바흐를 비판하면서 했던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막스가 얘기했던 실천이라는 건 대체 어떤 것들에 대한 실천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대상으로서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관계를 배우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대상으로서의 실천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은 모든 유물론들의 주요한 결함은 현실을 객체의 형식으로만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는 늘 현실을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냥 객체다라고만 본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대상처럼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막스는 이 현실 자체를 실천으로 바꿔냅니다. 변화의 어떤 틀로 보는 거죠. 포이어바흐는 사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란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인간을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석했던 게 포이어바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유물론이 뭐예요? 오직 물질만 있다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그러니까 이런 막스도 그러면 유물론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막스는 포이어바흐의 어떤 그 유물론을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포이어바흐가 했던 유물론이라는 건 우리 인간도 그냥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 왜냐면 인간은 물질이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다라면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스는 이제 그 관계를 벗어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현실을 실천으로 파악하는 것. 그래서 여기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도 이제 영화 비지터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배경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오늘 절대로 프로이트까지 못 가겠죠. 니체까지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만 또 정리를 해보겠다면 자 결국은 이 영화에서도 어떤 하나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캐슬 있죠, 캐슬. 그 성 자체가 중세는 실제로 그게 성으로 쓰여졌겠죠. 그죠? 영주가 살고 그렇죠? 기사들이 막 지키는 어떤 그런 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오늘날 현대에서는 뭘로 보여지냐면 호텔로 변화돼 있어요. 그 성은 하나의 멋진 오래된 호텔로 변화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대상 자체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수백 년이 물론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수백 년 전에 그 성이 지금 수백 년 후에 호텔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다 할지라도 실천의 관계에서는 다르게 파악되는 거죠. 중세인들에게는 그건 분명히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의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바로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고 성의 본질은 이 같은 실천의 개입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죠. 대상으로서의 실천이다.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실천의 관계에서 그 대상을 보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봤던 방식과 이후에 보는 방식이 전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즉 대상도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대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 대상을 활동적인 생활 과정, 실천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 어떤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물질 혹은 대상 자체를 물질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대상은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사회 맥락이 중요한 거죠. 사회적 맥락, 그리고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의 어떤 본질적 특성이 아닌 거죠. 변화 없는 그거 하나, 오직 본질,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관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막스는 포이어바흐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이 지각이나 감성, 대상을 단순히 지각, 직관, 감각으로만 파악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을 단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주하는 행위로만 간주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결국은
또 대상을 어떻게 파악했다? 그동안의 유물론자들은 요 대상을 단순히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 지각과 어떤 직관, 감각으로만 파악했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요거를 막스는 비판을 한다. 자, 그럼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막스에 따르면 지각이나 감성은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이어바 같은 경우에는 관념론자들은 사물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에서 눈을 빼버렸다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이 어쨌든 그 물질적인 눈이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물질적인 어떤 눈에 대한 것을 더 되게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눈에 비치는 대상이고 직관되는 대상으로 그 자체로 파악하고자 했던 게 유물론자였던 포이어바의 생각이었다라면, 그죠? 막스는 지각이나 감성이라는 건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자 실천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란 대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거울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해요. 그렇게 비춰진 것 그 자체로 믿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막스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결국은 활동과 실천이다. 실천적 맥락에 따라서 대상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결국은 대상을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어떤 거울로서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같은 대상을 우리는 다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 그 영화에서도 비지터란 영화에서도 자동차를 처음으로 본 중세의 시종은 자동차를 괴물인 줄 알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봐도 그러니까 눈의 지각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자동차라는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죠? 진짜 뭐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똑같이 중세인이 보는 자동차의 시지각과 현대인이 보는 자동차를 보는 그 지각은 똑같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체를 우리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각하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것이고 실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맥락과 무관하게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일은 없다는 거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 실천 혹은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운송 수단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를 진짜로 운송 도구로서 지각하게 되는 거고 중세인들은 이 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괴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저런 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이한 집 이렇게요. 얼마든지 처음 보는 눈이 벗는 자극일 테니까 전혀 다르게 인식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연결이 돼 있어요. 대상 자체를 사회 맥락과 역사 속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는 과정조차도 충분히 어떤 실천의 관계로, 알겠죠? 그러니까 지각과 직관과 감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실천적 과정과 어떤 그 목적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이어바에 관한 두 번째 테즈에서 막스는 인간이 대상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길고 짧은 건 대보면 알아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실천 개념은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검증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봅시다라는 건 검증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막스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검증 이론이 아니라 대상이나 지각이 실천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도 다른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참 옛날 얘기인데 이 사례 책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결국은 여기 사례에서는 콜라병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맨은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원시 사회에 살고 있는 부시맨이 콜라병을 봤을 때 우리 현대인들이 콜라병을 봤을 때 다르죠. 여러분 콜라병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이폰 얘기도 될걸요? 예. 지금 아이폰을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명의 사람이 아이폰을 봤을 때 뭐라고 인식할까? 그죠? 현대인들은 아이폰을 말 그대로 어떤 거대한 또 하나의 컴퓨터이자 휴대기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원 자체를 켤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폰을 그냥 단순한 어떤 모양으로 액세서리로만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꼭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긴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아이폰 사례가 그러니까 약간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러분 아이폰이 이렇게 튼튼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나름대로 아이폰이 진짜로 막 강력하게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이게 뭔가 휴대폰으로 쓴다. 누군가는 주로 실제로 전화로 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저만의 비유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진경 선생님은 이제 콜라병을 부시면 A와 B가 전혀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뭐 마시는 콜라병으로, 누군가는 그 연주하는 연주 음악 악기로서, 뭐 두드리는 뭐 이렇게 마늘 빻는 그 도구로서 다 각자 다르게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도 마찬가지네요. 아이폰조차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전화만 쓸 때가 있어요. 전화하는데 주로 8, 90%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카톡 쓰는 데만 8, 90%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전화나 사회적 관계는 전혀 없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 서칭하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는 뭐예요? 음악 감상하는 용도로만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물론 이 네 가지를 다 활용해서 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용도로만 쓰는 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렇게 스마트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너는 잘못 쓰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가르칠 것인가? 이 전화만 하는 사람들한테 야 전화만 하는 건 잘못된 거야라고 가르칠 것인가?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히 아이폰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그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각각은 나름의 실천 속에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전화로 쓰는 사람에겐 전화기인 거고 카톡으로 쓰는 사람에겐 카톡 전송기가 되는 거고 인터넷으로 쓰는 사람에겐 아이폰은 인터넷 브라우저인 거예요. 그렇죠? 음악으로 쓰는 사람은 아이팟인 거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다. 영화만 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화를 보는 하나의 감상 기기가 되겠죠. 각자의 실천 속에서 인식도 바뀌고 진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결국은 다양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각자 자기식의 실천을 통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막스는 이제 진리의 문제는 결국은 뭐다? 현실성과 힘이다. 결국은 기존의 어떤 근대의 방식으로 진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현실성이고 그 현실성의 힘이고 차안성을 입증하는 문제다. 그 물건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확보하는 건 그래서 불가능하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이폰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잘 생각해보면 TV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모니터라는 개념도 요즘은 저도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스마트 TV랑 컴퓨터 모니터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별로 구분이 안 가요. 얼마든지 그 모니터에다도 몇 가지 어떤 뭐 장치를 좀 달면은 또 TV 역할로도 쓸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실천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로 딱 얘의 역할은 이거야라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진리라는 건 그 현실성의 힘이다.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증하는 것.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그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옳아라는 것을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거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뭔가 항상 참이고 항상 옳은 것에 대한 어쨌든 그 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비판. 자, 그래서 포이어바에 관한 세 번째 테즈에서 막스는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이 바뀐다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몽주의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우리는 교육과 환경을 바꾸면 인간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몽주의잖아요. 그래서 칸트란다. 막스는 결국은 계몽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주체와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이분법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적인 우위를 갖고서 계몽시키는 대상이 있는 거죠. 계몽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크스는 이 구성 자체를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은 인간에 의해 변화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아야 된다. 즉 교육자가 항상 그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관계는 실천의 관계 속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말이 학생들이지 제가 뭘 가르치냐면 사실상 입시 논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기 위한 논술 시험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있지만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영어 실력이 대부분은요. 토익 950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 성적만큼은 누구보다 좋다. 저는 토익이 780인가? 780 이후로 시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어 실력에 비하면 완전 고수들인 거죠. 즉 언제든 제가 다른 실천의 관계에서 만나면 저를 가르쳐줄 선생님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논술 관계에서만 제가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관계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 관계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막스는 어찌 보면 그런 근대적인 윤리학 자체의 어떤 도식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혁명적인 실천 관계죠. 계몽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그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모든 관계 자체를 혁명적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다시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문제 설정과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막스가 포이어바우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유물론과 이제 주체 철학을 보죠. 결국은요, 막스는 인간이란 관계도 이제 해체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관계로서 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막스의 실천 개념은 이제 인간의 개념을 해체한다. 인간을 해체한다. 왜냐하면 근대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틀이 있었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어떤 인간, 그죠? 이런 개념이죠. 포이어바는 뭐 단백질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막스가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건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실천이 중요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변화 속 관계죠. 그래서 그는 단적으로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인간이란 결국은 이런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되게 결정론적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니까 그러면 인간은 무언가 자유롭지 않네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천 철학이잖아요. 막스의 개념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변화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 역시도 일종의 플레이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막스가 보기에는 생물학적 공통성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종적 공통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구성하는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자본가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가, 리더가 되는가, 그죠? 구성원이 되는가,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 생물학 그 자체에서 본질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국은 차이가 더 중요한 거고, 알겠죠? 막스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 관계 속에서만 그는 노예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라는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해체라는 건 결국 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나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천적인 것.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선천적, 항구성, 그죠? 본질 이런 개념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요. 사회관계가 달라지면 결국은 그 본질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해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봤던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의 핵심은 뭐예요? 주체 철학이었잖아요. 어쨌든 주체의 선택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항구적인 주체, 확실한 주체 이런 거였죠.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어떤 그 확실성 주체였다라면 지금 이제 막스의 주체는 실천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듯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고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20세기에는 호텔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중세로 밀려가게 되면 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 여러분 한국에서도 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도 사장님도
아프리카의 어떤 그 밀림 한복판에 떨어져서 살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죠? 전혀 다른 관계.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환경에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이루던 주체 개념은 이제 해체가 되는 거고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연유하는 주체 철학은 전복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역사 개념도 이제 변하게 돼요. 역사라는 건 이제 헤겔의 역사는 뭐예요? 어떤 절대 정신의 어떤 그 실현하는 어떤 목적성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정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주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역사성이라는 게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거였다면, 그죠? 역사 역시도 이제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고 그것의 변화와 대체 과정에 불과한 게 역사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알티세르의 막스주의자였던 알티세르 발음이 안 되네요. 정의에 의하면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체도 목적도 없다. 뭐가요? 역사란. 그죠? 그래서 헤겔과 달리 막스에게는 소외되거나 실현되어야 될 목적이나 정신 같은 건 없고 물론 그 초기 막스에서는요 헤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외론적 저작에서는 소외 해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역사 뭐 이런 얘기들 목적론적 관점이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대요. 하지만 원숙했던 막스의 저작이었던 자본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마르크스는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역사 관계를 해체하고 다만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만을 도출하고 보여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왜 여러분 막 그 공산주의 이론 얘기하다 보면은 원시 공산 사회여서 뭐 중세 갔다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 갔다가 자본주의 사회를 딱 폭발시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완성 짜잔 이러면서 역사의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회주의 어떤 역사 발전론을 이렇게 틀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후기 막스가 추구했던 것은 그런 역사적인 경향성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적론적으로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이끌고 가는 목적론과 인과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금 이진경 선생님도 구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을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목적론이지 원인을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 것으로 간주하는 거 그냥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목적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얘기했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붕괴는 사실상 어떤 그런 경향성으로 가게 돼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원리를 파악한 거지 그 헤겔처럼 되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목적론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막스에 대한 개념을 빨리빨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막스 철학의 또 딜레마는 있어요. 막스 철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인데 일단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막스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체, 대상, 인식, 진리 모든 게 다 실천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게 마르크스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철학과 구태청소부는 주체와 대상, 인식에 대한 관계, 진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스는 이것을 지금 다 변화시켰다. 주체 철학도 해체를 했고 대상도 인식도 진리도 뭐 이렇게 모두 다 실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 실천이란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리 개념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근대 철학이 추구하던 확고하고 불변적인 진리의 목적 자체를 해체했고 자명한 주체도 해체했다. 이제는 주체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와 진리라는 짝에 의해 형성되었던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가 해체되는 거죠. 나아가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사회 역사적 요인을 다루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바로 역사 유물론이다. 자, 그래서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사회 역사적 요인을 다룬다. 그게 뭐다? 역사 유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포이어바의 유물론을 비판한 거지 막스가 유물론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외부적으로 들어왔던 해체가 다른 차원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짐으로써 해체는 이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다.
예전의 문제 설정을 해체하는 식으로 행해지는데 이 새로운 문제 설정은 지식과 주체, 역사 등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고 결국 진리, 어떤 그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성,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현실성과 힘이라는 차원에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 조건에서 지식의 형성과 기능을 다루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 인과론도 하나의 어떤 우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모든 것들을 회의주의에 몰아넣었던 흉과 달리 그렇죠? 나름대로는 주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주체는 어때요? 아까 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딱 획일적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역사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천의 관계에 따라서 주체도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 다양한 주체로서 변화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조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파악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주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는 다 심리학적인 접근을 했다라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포함한 거고 그것이 이제 실천 개념이죠.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그만큼 막스식의 어떤 실천적 개념은 근대 철학 안에서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칸트의 실천 개념도 사실상은 인식 개념에 좀 더 가깝죠. 근데 이제 막스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칸트에도 바로 그런 실천성이 있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 라고 또 반박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뭐 논의의 끝이 없겠죠.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철학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 탈근대적 요소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스의 한계도 막스도 결국은 이런 과학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과학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근대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대의 권력이죠. 근대를 권력화했던 힘이 과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스가 말했던 이 실천 철학에 대한 것도 좀 낯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막스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과학을 나름대로 구성한 굉장히 과학적인 자본에 대한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오히려 아까처럼 뭔가 필연적 법칙이나 이런 게 더 강한 거 아닌가? 실천 이런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막스의 타협이라는 거죠. 막스가 제시했던 이런 그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변화들은 당시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앞선 이론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막스의 실천 개념을 제대로 뭐랄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이진경 선생님의 해석에 의하면 오히려 그동안 그 유명했던 수많은 막스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되려 막스를 전혀 읽지 않았던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막스의 이 실천 철학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막스도 결국은요 어느 정도는 과학주의와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근본적으로 근대성을 벗어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근대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해시켜야 되니까. 막 본인의 이 창의성을 당시 시대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렵죠. 그 시대의 틀로 안 보이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과학주의에 매몰되게 되어 있다. 본인도 이거를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천의 개념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근대화되는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막스식의 혁명적 실천이 아니라 사실 아까처럼 뭐 길고 짧은 건 대보자, 검증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막스의 명제는 그냥 물질적 대상이 지식과 일치하는가 그 여부를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자 정도의 어떤 근대적 의미로서 해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이나 엥겔스도 이러한 그 막스의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오역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주의를 물론 비판하는 실천 철학을 물려받은 루카치나 그람시, 코지크 등의 철학자들도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근대적인 실천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은 오히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냐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실천 개념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다.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만 이제 읽어보셨을 때는 이런 개념들을 딱 한 방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 철학적 막스의 개념에서는 오늘 우리는 이 실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어떻게 저 근대성을 벗어났는가? 근대의 주체 철학과 진리의 확실성과
저 대상의 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지금 막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프로이트를 등판시키죠. 자,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근대 철학.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은 당연히 정신분석이죠.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아실 거고요. 정신분석의 창시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이제 무의식 개념만 아셔도 압축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계속해서 지금 마르크스는 실천 이 얘기를 한 것처럼 프로이트는 무의식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무의식을 일단 발견한 사람이에요. 프로이트가요.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란 건 대체 뭡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죠. 본인은 분명히 의식적으로 뭐를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요. 근데도 나름들한테 설명할 때는 뭐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정신 안에 있지만 의식되지 않는 영역을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이것을 뭐 주로 히스테리를 치료할 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어쨌든 무의식의 발견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의식이 우연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의 보편성에 대한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의식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건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그죠? 내가 모르는 나, 무의식적인 나. 그죠? 항상 우리는 의식화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아니라 어쨌든 잠재된 무의식, 거대한 무의식의 개념에서 의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가 또 발견한 대단함은 뭐냐면 무의식의 보편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무의식이 그 프로이트가 주로 이 히스테리 환자, 정신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거게 된 거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로 환자들에게만 있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없었겠죠. 근데 프로이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무의식은 다 있다. 모든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거다. 우리 모든 인간이 꿈을 꾸듯이 결국은 그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과정으로 왜곡적으로 막 드러나는 표출되는 것들이 꿈의 특이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의 해석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꿈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면 플러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진짜 정신분석은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 평소에 그 농담, 실수, 말실수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일상생활에서까지 무의식의 어떤 징후들, 어떤 그 징후들을 찾아낸다. 무의식의 징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담, 실수, 뭐 꿈에 대한 것들이 징후로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특히 뭐와 연결시킨다? 이런 대부분의 이 무의식을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성욕과 좀 연결을 시켜요. 어떤 성욕의 억압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키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무의식이 성욕과 연관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욕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성욕,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표출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억압되고 감춰지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신화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내용은 단순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성교하고 싶다. 어머니와 섹스하고 싶다는 끔찍한 어쨌든 그런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니까 이 프로이트의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발칙한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도 뭐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거 근친상간이니까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두에게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된다라는 거. 억압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억압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욕망의 어떤 삼각형인 거죠. 나를 억압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선망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욕망의 어떤 대상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아버지가 그것을 채워주는 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를 향한 욕망이 거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무의식 자체에 분열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하나가 아니라 무의식도 결국은 나름대로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으로만 구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후기 프로이트는요, 이제 거시기, 이드, 그리고 중간에 자아, 그리고 억압하는 초자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드와 초자아의 어떤 무의식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떤 분열인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후반부에도 락강을 배울 텐데 사실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한 건 바로 이 전기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후기 프로이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락강이 보기에는 오히려 후기의 이 위상학적 개념이 약간 아까 그 막스도 왜 과학주의에 타협했듯이 프로이트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과학주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드 자아 초자아에 대한 것도 되게 도식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락강은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락강이 돌아가자라고 했던 건 이 전기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이었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락강 편에서 살펴보고요. 결국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제 이론적 틀을 갖고 있었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드라는 것은 억압되는 욕망과 충동, 이것을 이제 이드라고 하고, 억압하는 기제, 이건 억압되는 것. 자꾸 돌출하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초자에 의해서 하는 주체가 초자하고 이드는 억압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드라는 것은 이드 거식이라는 것은 쾌락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이 초자라는 것은 어떻게든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내면화된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자가 내면화된 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옷 벗고 길거리를 질주하고 싶어도 질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경범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사회적 시선, 이미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적 질서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면화되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못하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 그 과정의 사이에서 이 자아가 조율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고예요. 에고. 이 충돌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게 자아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의식과 주체 철학. 이거면 대체 그러면 무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결국은 근대 철학사에 있어서 대체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 무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사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데카르트가 했던 주체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고 나는 생각한다잖아요. 그죠?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 개념 자체가 결국은 내 의식이잖아요. 내 의식에 의해서 근대적 주체라는 건 결국은 의식적 주체라는 소리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근대의 주체는 의식적인 주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돼요. 불투명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든 그렇고 칸트도 그랬고 결국 세계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세계를 인식하는 내가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칸트에게도 세계나 진리는 선언적인 주체 안에 있는 거니까 주체만큼은 다들 명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도 심지어 흉조차도 자아는 지각의 다발이다 라고 해체까지 시켰지만 그건 지각이나 인상 혹은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 결국은 그 관념과 지각을 하는 자아도 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식적인 나에 대한 개념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 핵심인데 정작 이제 그것을 누가 해체하고 있죠? 바로 프로이트가 해체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체한 게 아니라 사실 임상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결국은 발견하게 무의식을 발견했고 우리 지금 봤잖아요. 무의식을 발견했고 무의식의 보편성을 또 발견하고 그리고 또 무의식은 분열적이구나 라고 또 찾게 된단 말이에요. 자아가 볼 수 없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 프로이트는 이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근대 철학사를 뒤흔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체는 이제 의식과 동일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프로이트 이후로 무의식이 생겨남으로써 인간 정신의 커다란 부분이 이제 무의식이 되는 거고, 생각하는 나 이외에 생각하는 나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계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더 이상 이제 투명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분열적으로 되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가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장면이 의식에 잠든 사이 막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병적 증환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또 우리를 억압하는 초자는 어때요? 내 욕망이 아닌, 그러나 내가 따라야 될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예.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어떤 타자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타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타자가 오히려 내 안에 장착되어 나를 움직이는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제는 나가 내 의식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는 중심일 수 없는 시대. 오히려 무의식이 주체가 되는. 근데 무의식은 주체라고 하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명확성 때문에 근대의 주체 철학이 본의 아니게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주체란 어때요? 이제 통일적 중심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복합체이고, 왜냐면 아까 무의식적으로는 분열점이니까. 그러니까 자명한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초자와 이드가 끊임없이 분열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내가 구성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어떤 결과적 존재가 되는 거죠. 막스가 아까 유물론적인 실천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되는 관계처럼 얘기를 했다라면, 구성되는 나를 얘기했다라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어떤 분열의 징후로서 나가, 사회적 내가 규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출발하는 주체, 죠? 말 그대로 주체 철학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 개념, 데카르트의 자명한 주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프로이트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프로이트의 재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오늘 압축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원래 재미는 그래서 이런 환자 임상 사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강박적 증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초자 때문이구나. 물론 제가 근데 이제 정신분석에 관련된 강의들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 분들의 책들을 사실은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금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 정도지만, 뭐 여하간 다양한 수업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 또 그 임상에서의 어떤 재미, 그죠? 어떤 이 정신분석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구나, 심리학과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런 것들은 이전에 많이 다뤄봤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국 철학과 굴뚝청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체 철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의심의 대가 3명에 의해서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막스와 우리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근대성이 어떻게 깨져버렸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니체가 등판을 하죠. 니체는 여기다 등판시킬까요? 네, 니체. 자, 그래서 니체의 경우는 이제 니체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은, 자, 아까 우리가 봤죠? 막스 하면 뭐 떠올려라? 실천. 프로이트 하면 뭐 떠올려라? 무의식. 그죠? 그러면 니체 하면은 결국은 권력 의지입니다. 의지. 물론 니체도 의지, 저도 니체 하면 떠올리는 게 의지, 힘, 아니면 뭐 초인, 그죠? 신은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니체 하면 또 계보학도 떠올려야 되고요. 니체의 과정이 가장 급진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보면 막스도 나중에는 결국 약간 어떤 과학적인 개념으로 현실과 타협을 좀 한단 말이에요. 프로이트도 과학적인 이상학으로, 그리고 또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 여러분 아까처럼 정신의학자입니다. 프로이트는 철학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임상의 결과로서 이제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서 에둘러치기를 한 거죠. 근대성에 대해서. 근데 니체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가깝게는 근대 철학 전체를, 또 멀게는 서구 철학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게 니체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지금 현대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프로이트 전집만큼 또 많이 꽂혀 있는 게 바로 니체 전집이에요. 그래서 니체의 스타일에 또 꽂히신 분들은 니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보학의 문제 설정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보학의 문제 설정.
자, 제가 지금 시간 관리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자 니체만큼 극단적 평가를 받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칸트나 아니면 또 막스의 자본론만 봐도 그래도 되게 어쨌든 뭔가 과학적으로 글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근데 니체의 책들은 전혀 체계적인 느낌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를 니체를 많이 연구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니체의 그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현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구절들로 막 책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마치 예언자 같은 어떤 느낌도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학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니체의 어떤 이런 문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형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거꾸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신비로워하면서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어떤 양극단이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혹은 또 여기 또 이런 비판도 있죠. 니체 비판가들은 반동적이고 파쇼적인 사상의 원척이고 집약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 개념을 실제로 이제 히틀러가 악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강자의 철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 학살하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니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니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진경 선생님도 이 니체에 대한 이제 분석은 주로 이제 이 들레즈의 분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들레즈가 이제 니체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니체의 문제 설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니체의 우리는 질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물어요.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니체의 질문법은 좀 달라요. 자,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막 이렇게 다들 본질에 대해서 집착했던 게 결국은 서구 철학이거든요. 서양 철학은 고대 때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아름다움은 무엇이지? 선은 무엇이지? 항상 참인 건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서구 철학의 형이상의 뿌리입니다. 근데 니체는 이 말을 바꿔요. 아름다움이 무엇인 게 아니라 대체 어떤 게 아름다운 거야? 어떤 것이 대체 어떤 게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이건 무슨 의미냐? 다시 얘기해서 진리는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진리가 어떤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일단 이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걸 왜 물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진리를 포괄적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아름답다고 정의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어떤 힘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게끔 하는가? 혹은 진리라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힘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즉 그 힘 안에는 어떤 게 있죠? 의지. 니체가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자꾸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게 하는가? 어떤 의지가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니체는 일종의 음모를 찾는 거라고 할까? 야, 지금 다들 너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그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그걸 아름답다고 만든 거지? 어떤 힘이, 어떤 의지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규정한 거지? 어떤 의지가 그것을 참이라고 규정한 거지? 이것을 캐묻는 거. 이게 니체의 힘과 의지이자 그게 계보학적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니체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주어진 대상을 점령하고 있는 힘을 아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주어진 대상을 점령하고 있는 힘. 예,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지배적인 힘과 피지배적인 힘이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힘이 지배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의지다. 그러니까 힘과 의지가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힘이 지배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게 의지다. 거꾸로 이러한 의지는 힘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또 정의되는 셈이다. 그래서 의지는 곧 힘이자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관계를 구분해준다. 니체는 자, 의지가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한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의지에 따라서 힘들 간의 어떤 강한 힘, 지배하는 힘, 지배받는 힘,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누가요? 의지가.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니체는 이 의지를 어떤 의지라고 한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라고 한다. 권력 의지. 어떤 권력의 의지가 그 힘들의 관계를 작동시켜서 결국은 선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성의 어떤 의지고 힘인 거죠. 그 권력 의지가 대체 뭐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니체는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권력을 추구하거나 욕망하는 그런 권력학이 아니라, 알겠죠? 힘에는 항상 능동적, 액티브가 있고 반동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의지에는 또 긍정적 의지도 있고 부정적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힘에는 능동적인 힘인 반동적인 힘이 있고 의지에도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치평가다.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요컨대 니체는 철학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고 그렇죠. 아까처럼 힘과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결국은 일종의 의미라는 개념과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힘과 의지라는 개념을 또 도입하고 있다. 힘, 의지, 의미, 가치 이렇게요. 그는 이러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는데 그것은 개념이나 사물들을 의지의 증후로 보는 것. 징후. 개념이나 사물들을 어떠한 사물이나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킨다. 예를 들어 예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의미, 가치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는 분명치 않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니체의 책은 논리학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비판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니체가 대체 어떤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연구하면 니체는 칸트에게 뭘 묻는다? 왜 그런 걸 연구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도 우리가 있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선을 그렇게 규정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고 있을 때 니체는 칸트에게 왜 그런 걸 연구하는가를 질문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선험적 종합 판단이 대체 왜 필요한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서 대체 칸트가 넌 뭘 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걸 연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칸트 철학에 내장되어 있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내장된 가치. 너 대체 어떤 의지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에 내장된 가치가 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고 그게 곧 권력 의지라는 거죠. 그 의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보학이 정의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 그게 계보학이에요. 진정한 비판 철학의 필요성. 칸트의 비판 철학보다 더 철저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인식 능력을 비판하는 게 칸트라면 니체는 진정한 비판 철학은 뭐다? 계보학이다. 계보학이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묻는 거다. 어떤 대상 개념 아까도 얘기했죠. 선, 아름다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무엇이 아니라 아까처럼 어떤 것, 어떻게 어떤 힘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의지로 만들어진 건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는 거. 참 거짓 같은 자명해 보이는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켜서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계보학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권력 의지, 기준점을 찾아내는 것이 권력 의지고 이런 점에서 니체의 계보학은 가치의 철학이자 권력 의지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다시 요약하자면 니체는 힘과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했다. 자, 힘과 권력 의지. 그래서 주어진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 대상의 의미와 가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그 힘과 의지로서 어떤 힘과 의지가 있는지를 사고하고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니체가 생각하는 비판 철학이고요. 니체의 이러한 새로운 질문 방식, 새로운 문제 설정이 도달한 창조적인 귀착점이다. 자, 그래서 반근대적인 비판 철학. 결국은 니체는 철저하게 반근대적이다. 그렇죠?
이제 니체가 결국은 반근대적이라 함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서구의 어떤 아까처럼 그 과학주의나 데카르트의 이제 주체 철학이나 혹은 기독교 중심의 어떤 서구의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플라톤식의 어떤 방식, 어떤 이성 중심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니체는 타 계보학적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음모를 찾아내는 거죠. 결국 이 안에는 이런 힘과 의지가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꼭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힘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치의 철학, 권력의지의 비판 철학은 계보학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철학에 대해 근원적인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그들은 자꾸 자명한 걸 추구할까? 근대성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을 추구한 거잖아요. 왜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예.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명한 것이라는 말이 결코 자명하지 않은데 그 자명하지 않은 말로써 어떻게 자명한 것에 도달하겠는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겔이 칸트 비판할 때도 야 사물 자체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으면서 사물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니체 역시도 이 자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상이야말로 심지어 아직 자명한 데 이르지 못했다 해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다른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런 게 결국은 진리의지다. 예. 그러니까 그 진리의지를 갖고 데카르트가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칸트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결국은 자명한 것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해나 반박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재건자인 데카르트와 칸트를 명시적으로 해서 비판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니체는 이걸 아예 뭐라고 해요? 문법의 환상이라고 해요. 문법의 환상.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문법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예. 뭐 데카르트는 막 엄청나게 고민해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니체가 보기에는 야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려면 당연히 생각한다라는 것에 이 서술어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서술어가 완성되려면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당연히 도출되는 거 아니야. 문법 장난질이라는 거죠. 생각한다는 말에 주어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생각한다의 주어인 나는 존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거기 깔려 있으니까 이건 그냥 문법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결코 자명하지 않은 거고 니체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무엇이 원해서 나오는 건데 당연히 그 무엇이란 권력의지라는 거죠. 이미 데카르트에겐 그런 권력의지와 진리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그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이 하나 권력화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 권력화 과정을 까발리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니체는 이전까지 정당성이 보증된 어떠한 철학자도 없다고 하고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 자, 이거 의미죠. 그러니까 자명한 것, 확실성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 야, 이런 건 없어. 그럼 뭐만 있다?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를 갖는다. 결국은 의지, 거대한 그 힘만이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는 이제 문법의 환상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국은 나는 또 까이게 됩니다. 아까 막스와 프로이트에서도 나는 해체가 됐다라면 니체에 의해서도 나라는 주체가 결국 문법의 환상인 거고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 의지의 산물이야. 그래서 니체는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자아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도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무의식적, 능동적인 그 어떤 힘. 그게 이제 자아를 구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체 개념에 대한 해체고 근대적 주체 개념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체 철학은 출발점이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니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의지, 힘이 만들어낸 권력 의지의 산출물이죠. 산물이다. 산물이다. 그게 결국은 주체가 됩니다. 니체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원래 관점주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 진리는 그냥 너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리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니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뭐 단순한 어떤 회의적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양성에 대한 개념도 좀 열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맹목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진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 선과 악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오히려 선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거기 스며들어 있는 권력 의지와 힘을 찾아서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방식. 그죠? 일종의 새로운 창조기도 하죠. 파괴와 창조가 끊임없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왜 필요한가? 대체 왜 진리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 진리라는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 캐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니체가 얘기하는 거죠. 야, 진리는 없다. 아까 나가 없는 것처럼 진리는 없고 그냥 진리 의지만 있을 뿐이야. 예. 진리 의지, 권력 의지만 있을 것이다. 진리를 욕망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의지가 바로 진리 의지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환상으로서 유혹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에 따른 거짓된 지식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지로의 유혹이며 거짓으로부터 사수되어야 한다는 착각으로의 유혹이고 이걸 사수하기 위해선 다른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서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진리의지를 갖게 되면은 결국은 폭력으로 기계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의 이 진리를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니체의 그 비판은 해체적이지만 니체가 해체함으로써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그러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는 않은가? 니체 또한 또 하나의 어쨌든 뭐 진리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론 그 논리학적으로 뭔가 비판해볼 여지는 있긴 한데 어쨌든 니체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권력 의지에 대한 것들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오늘 이 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의 윤리 같은 것도 노예의 도덕이다. 이거야말로 약자들이 만들어낸 비굴한 자들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선과 어떤 도덕적 개념에 대해서 니체는 과감하게 해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의지에 대한 권력 의지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것들, 그렇죠? 그 안에 숨어 있는 권력 의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오류일 뿐이다. 자,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오류다.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판단은 그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반박되지 않는 종류의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겠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옳아, 내가 찾은 이 진리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권력이 쟁취된 거라면 더더욱이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하겠죠. 니체는 그거를 이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어떤 윤리나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식에 대한 질문 자체가 바뀐다. 이제는 지식에 대한 질문. 지식.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을 얘기하는 게 근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도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거기서는 어떤 지식이 참이냐 거짓냐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니체 말처럼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종류의 거짓이라면 이젠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질문이. 니체처럼 진리가 아니라 진리 의지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지식이나 판단을 진리 의지란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 여부가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를 따지지 말고 지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효과.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지식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니체는 칸트에 완성된 근대적 윤리학, 즉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판의 망치를 휘두른다. 아까 제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지만 역시 칸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판의 망치를 휘두르고 더 이상 칸트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르기를 원치 않을 때 신이나 국가나 아버지를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따르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실천 이성이 바로 이 새로운 복종을 지휘하는 새로운 군주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의 신이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인간의 어떤 이성의 어떤 자율성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언 명령에 대한 복종 이런 말을 칸트가 전환시키잖아요. 시대적으로. 근데 그거조차도 역시 니체는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군주일 뿐이다. 결국은 칸트가 말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이라는 건 외부의 어떤 강력한 권위들이 무너지게 되자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의 어떤 권력 어떤 신에 대한 권력이 무너지게 되자 새로 이 권위를 결국은 우리의 내부로서 옮겨놓은 것뿐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는 결국 우리를 유순하게 복종하도록 설득하는 작용일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복종적인 주체가 될 뿐이에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니체가 보기에는 칸트는 자유의 학자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오히려 학자가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복종 속에서만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나타나게 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권력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 셈이다. 알겠죠? 이건 그래서 비단 칸트만이 아니라 니체는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비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처럼 노예의 도덕이다. 그래서 오히려 힘에 대한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니체는 결국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건 거대한 죄기 계속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의 반복일 뿐이고 우리는 이 역사의 반복 속에서 이 허무주의에 그냥 매몰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초인으로서 사실은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 어떤 오버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극복하는 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근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진리를 딱 정하고 추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니체의 철학은 철저하게 그래서 해체적이고 그만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현대 사상이 여러분 결국은 상대성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그 현대 사상이 어쨌든 니체가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니체까지 다 달아봤고요. 자, 최종적인 정리. 그래서 우리는 오늘 프로이트와 막스, 프로이트, 니체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니체는 의미와 가치와 힘,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근대 철학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해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진경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강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스에게 중요한 건 혁명적 실천의 문제였고 그걸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게 막스에게 중요했던 거였죠. 프로이트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의식을 통해서 근대 철학을 근본부터 뿌리를 흔들게 됐다라고 봤고요. 근데 어쨌든 니체의 비판은 훨씬 명시적이고 매우 공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소크라테스 일에 나타난 서양 철학 전체를 다 비판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서양 철학이 끊임없이 어떤 이성에 대한 발근과 계몽, 빛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니체는 그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밝음에 대한 것보다 어둠에 대한 디오니소스를 사유한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를 다시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조성 안에는 우리는 파괴성이 있는 거고 이 파괴와 창조의 어쨌든 하나의 어떤 춤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춤 그게 떠오르거든요. 이미지가요. 힘에 대한 어떤 역동성, 나아가고 들어오고 왔다가 채워지는 강력한 어떤 꽉 차있는 어떤 그 시계의 힘, 그것이 끊임없이 또 되돌아오는 재기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형적인 발전론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대적 사상에 대한 개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폴론적인 어떤 그 밝음과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비판하면서 비극의 탄생을 얘기했던 게 니체죠. 그리고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위버맨시에 대한 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근대적 문제 설정을 해체시키는 방식에서 볼 수 있는 공통성과 차이를 정리를 한다면 이들의 공통성은 뭐예요? 주체와 진리라는 개념을 기둥으로 삼아 만들어진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근대성을 해체한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주축을 해체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내재된 근대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주체철학과 과학주의,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과 거부 역시 이들의 공통점이죠. 그죠? 주체란 자명한 출발점도 아니고 통일성을 갖는 확고한 중심도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체는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외부에 의한 결과물이자 이질적인 복합체이기도 한다 라고 본 거죠. 반면 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한마디로 해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막스가 아까 뭐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막스는 실천을 통해서 대상과 주체, 진리와 정치 문제 전반을 해체하고 다시 정의하고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 설정이 형성되고 프로이트는 결국은 무의식 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내고 니체는 의미와 가치, 힘과 권력의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는 그냥 어쨌든 권력의지와 힘 근대 철학의 뿌리를 그죠? 노출시키는 계보학적인 비판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은 이들이 이 근대적인 지형을 흔들게 되고 이제 우리는 현대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막스, 프로이트, 니체 이 세 명을 단번에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지 않은데 제가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좀 더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원래 떨어지지 않았냐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는 언제가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틈틈이 그래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목 상태가 나쁘지만 않으면 좀 시간이 짬이 나면 또 다른 컨셉의 좀 짧은 강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다음 강은 뭐죠? 이제 5부 언어학과 철학혁명인데 여기에 이제 훔볼트, 소시르, 비트겐슈타인인데 요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제가 되는지 역시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틈나는 대로 틈틈이 읽어보고 제가 이거 지금 4회독, 5회독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으면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저는 뭐 좋은 책은 원래 이렇게 자주 읽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면서도 더 깊이 있는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제 수준이 미천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늘 철학과 굴뚝청소만 하냐고. 그만큼 저는 이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연히 더 다른 책들도 읽고는 있는데 더 확장하거나 더 가지를 뻗어 나갈 때마다 뻗어 나갔다가도 다시 또 중심을 잡기 위해 돌아오는 게 또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또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언어학과 철학혁명에서 훔볼트, 소시르 그리고 이제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될 거예요. 아니다. 비트겐슈타인 후기까지 여기서 아마 다 다루고 있을 건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한 타임으로 가능하도록. 이게 한 타임 안에 가능해야 6부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할 때 거기는 도저히 한 번에 안 될 거거든요. 레비스트로스, 락강, 알티세르, 푸코, 들레즈. 그러니까 저 6부는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5부는 한 번에 또 정리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